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장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나는 처음으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틀린 건 그들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밀라노의 겨울 하늘은 차가웠습니다.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어모 대성당의 첨탑을 훑고 지나가던 그날,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었죠.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 16날의 축제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이탈리아 국기가 펄럭였고 경기장 밖에는 환호하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온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개최국이라는 것을요. 언론은 성공을 자축했고 방송마다 완벽한 개최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로마 출신의 사회비판 유튜버인 저 마르코 비탈리는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자 280만 명, 이탈리아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쳐 온 저는 이번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밀라노에 왔죠. 평소라면 정부의 예산 낭비를 물고 늘어졌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미 영상 제목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품격, 완벽한 개최, 우리가 해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비판 말고 칭찬 영상이다. 이탈리아가 세계에 보여준 저력을 기록하면 된다. 간단한 작업이라 생각했죠. 폐막식이 끝난 직후 저는 각국 문화관이 늘어서 있던 구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취재 카메라를 어깨에 걸고 마지막 현장 분위기를 담기 위해서였죠. 프랑스관 앞에서는 직원들이 서둘러 짐을 챙겼고 독일관은 이미 절반쯤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미국관도 일본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사가 끝났으니 당연한 풍경이었죠. 축제가 끝나면 무대를 걷는 법이니까요. 마르코의 카메라는 그 흔한 풍경들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관 앞을 지나치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직 관람객 몇 명이 남아 있었는데 한국 직원들의 태도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는 목소리의 높낮이가 행사 첫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죠. 마지막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끝까지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없었고 서두르는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16번째 날에도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행사니까 저러겠지. 카메라가 있으니 의식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빠르게, 편하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관람객이 빠져나간 구석에서 빈 의자를 바로잡으며 조용히 웃는 장면이 렌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상관의 눈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길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코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태도가 연출이라면 아무도 없는 저 구석까지 연출할 이유가 있을까? 그 물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폐막식 축제의 소음 속에 금방 묻혀버렸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이탈리아 국가가 울려 퍼지는 소리 속에서 그 물음은 작게 사그라들었습니다. 마르코는 카메라를 다시 들어 환호하는 인파 쪽을 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축제였으니까요. 저 마르코는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마르코 비탈리의 20년 확신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몇 달 뒤 자신의 채널과 생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폐막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르코 비탈리는 호텔 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손에 쥔 채 어젯밤 찍은 영상들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관 직원이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빈 의자를 바로잡으며 혼자 웃던 장면이었습니다. 15번째 날과 16번째 날이 다르지 않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관은 이미 철수가 한창이었습니다. 트럭이 들어오고 박스가 쌓이고 직원들은 조용히 짐을 날랐습니다. 행사가 끝난 현장의 흔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아직 마지막 방문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직원들은 그 20명을 첫날 200명을 맞이하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도 이렇게 합니까? 시윈의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합니다. 언제나 내일. 그 단어 하나가 묘하게 남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행사용 태도가 아니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는 말인가?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일단 기록해두자. 나중에 판단하면 된다. 그날 오후 밀라노를 떠나 로마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올림픽 총평 영상의 구성을 짜기 시작했죠. 이탈리아의 성공, 세계에 보여준 품격, 알프스의 설원 위에 펼쳐진 축제. 나는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인트로 멘트까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해냈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그게 내 영상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연하고 명확한 결론이었죠. 그런데 펜이 멈췄습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펜 끝으로 노트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행사가 끝났는데도, 관람객이 거의 없는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뜻일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보 전략이다. 잘 훈련된 직원들이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로마에 도착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직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빈 의자를 바로잡으며 혼자 웃던 얼굴. 그 표정에는 의무감이 없었습니다. 피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라는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훈련된 태도와 몸의 밴 태도는 다르다. 훈련은 지치면 무너진다. 하지만 체질은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나는 그 직원의 손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훈련인가 체질인가? 그 물음을 나는 일단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 총평 영상을 먼저 올려야 했고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물음은 서랍 속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 누워도 샤워를 하면서도 다음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웃던 그 얼굴이요. 며칠 뒤 구독자들의 댓글 속에서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르코 비탈리를 한국으로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로마로 돌아온 마르코 비탈리는 편집 테이블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는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이다. 권력의 거짓을 파헤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한국 팬들한테 흔들릴 리 없다. 올림픽 총평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예상대로였죠. 하지만 그 안에 섞인 몇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마르코 씨, 코리아 하우스는 왜 안 다루셨어요?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었잖아요. 마르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영상을 찍었죠. 팔짱을 끼고 단호한 표정으로요. 한국은 홍보에 능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유럽에는 수백 년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반짝인다고 그게 실력은 아니죠. 거품은 반드시 꺼지는 법입니다. 동료 루카도 전화로 동의했습니다. 케이팝 팬들이 과장하는 거야. 몇 년 지나면 거품 꺼지겠지.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댓글 하나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직접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마르코는 그 댓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가 평생 가장 경멸해 온 저널리즘 방식이 있었습니다. 현장도 없이 결론부터 내리는 것. 그런데 지금 자신이 정확히 그걸 하고 있었죠. 그날 밤 마르코는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오토바이 소리, 취객의 고함,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마르코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니야, 확인이라도 해봐야 한다. 엔더맨 이틀 뒤 인천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카메라 3대를 챙겼습니다. 일부러 관광지가 아닌 외곽 숙소를 잡았습니다. 진짜 일상을 봐야 했으니까요. 포장된 관광지가 아니라 숨겨진 이면을 봐야 했죠. 나는 칭찬하러 가는 게 아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것도 기록하겠다. 그게 진짜 저널리스트 아닌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시계를 눌렀습니다.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입국 심사에 2시간은 기본이었죠. 마르코는 속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시아라고 다르겠어. 줄이 길 거야. 마르코는 심사대 줄에 섰습니다.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5개 라인이 모두 찼습니다.
최소 1시간은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앞줄 사람들이 술술 빠져나갔습니다. 한 사람당 30초도 채 안 걸렸습니다. 마르코의 차례가 됐을 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줄을 선 지 11분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영어 발음이 자연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마르코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이니까 당연히 잘 돼 있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밤 12시가 되자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로마의 밤은 달랐습니다. 늘 어딘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죠. 어두운 골목, 빠른 발걸음, 가방을 꼭 쥔 손. 그게 마르코가 아는 유럽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르코는 골목을 걸으며 카메라에 속삭였습니다. 새벽 12시입니다. 지금 서울 외곽 골목을 혼자 걷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등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코 비탈리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균열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어느새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마르코 비탈리는 숙소 근처 골목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웠지만 골목은 밝았습니다. 가게들이 아직 불을 켜두고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로마였다면 이 시간에 이 골목을 혼자 걸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미 이상한 일이었죠. 편의점 유리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혼자였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서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러 선반 쪽으로 간 듯했습니다. 그 사이 카운터 위에 현금이 보였습니다. 정산을 앞두고 꺼내놓은 듯한 지폐 묶음이었죠. 끝내네. 나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건 위험하다. 유럽이었다면 저 돈은 3분 안에 없어진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카운터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지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돌아왔습니다. 현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와 과자를 사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돈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음료 하나를 사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 문 앞 벤치에 앉아 캔을 따며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재생해봤습니다. 카운터 위에 현금, 오가는 손님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지폐. 화면 속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5분 동안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홍대 근처 시장을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면서 뒤늦게 알아챘죠. 두 정거장을 지나쳤을 때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서울이라고 다르겠어. 지갑은 없어졌을 거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영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2시간 뒤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역 영무실에서 보관 중이라고요. 나는 직접 찾아가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도 카드도 영수증 한 장까지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확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서명을 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무실을 나오며 나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쳐갔지만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합니다. 밀라노 한국관 직원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습니다. 행사용 멘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늘이라는 건 결코 행사장 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편의점 앞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한마디만 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내 지갑에 체인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코 비탈리의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깊었죠. 첫 번째는 보는 것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직접 겪은 것에서 왔습니다. 몸으로 부딪힌 균열은 머리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이 결국 어디로 이어질지를요. 5번째 날 병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르코 비탈리는 숙소 화장실 앞에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장염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길거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이었죠. 매운 떡볶이, 순대까지 무리했습니다. 복통이 밤이 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구역질도 올라왔습니다. 열도 올랐습니다. 나는 응급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로마라면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습니다. 응급실 대기만 4시간, 진료비는 보험 없이 수백 유로, 그것도 예약이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탈리아에서 아프다는 건 그 자체로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구글 지도를 열어 근처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대형 병원이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카메라를 켜두었습니다. 이것도 취재니까요. 배가 아파도 기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널리스트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가네요. 응급실 입구에 들어서자 접수 데스크가 바로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복리어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영어였습니다. 나는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복통, 발열, 장염 같다고요. 간호사가 여권을 받아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상과 시작 시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15분. 로마 응급실 같았으면 지금쯤 번호표를 뽑고 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내일 새벽을 기다렸겠죠. 20분 뒤 이름이 불렸습니다. 나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분이 맞았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증상을 들은 뒤 배를 눌러 확인했습니다. 진단은 빨랐습니다. 급성 장염이에요. 링거 맞고 약 처방 받으시면 나아질 겁니다. 의사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처치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탈리아 병원과 뭐가 다를까? 시설은 비슷하다. 의사도 유능해 보인다. 30분 뒤 링거가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빼고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1층 약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사가 약을 꺼내는데 차에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나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5만 원이요. 네. 진료, 링거, 처방전 전부 포함해서요. 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또는 시험톤 환율을 계산했습니다. 110유로였습니다. 110유로. 뭐니? 로마의 사립 응급실에서 같은 처치를 받았을 때 나는 600유로를 냈습니다. 보험 없이 공립 응급실에서 받은 뒤 청구서가 400유로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10유로였습니다. 외국인에게 보험도 없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내 얼굴 쪽으로 향하고 말했습니다. 방금 서울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링거의 진료에 약까지 전부 포함해서 110유로였습니다. 로마의 4분의 1이에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시설이나 의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의료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마르코 비탈리의 3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유럽이 세계의 기준이라 의심 없이 믿었던 그 확신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믿어온 세계의 기준은 과연 진짜 기준이 맞았던 것일까? 서울에서 보낸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마르코 비탈리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카메라는 충전기에 꽂힌 채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지난 열흘간 직접 수집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범죄율 통계, 의료비 비교표, 대중교통 정시율, 분실물 반환율, 산업 생산성 지표, 항목마다 이탈리아 수치와 한국 수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숫자들을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카, 나야, 마르코. 이어는 한국은 어때? 생각대로 별걸 없지? 루카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는 확신이 담긴 어조였죠. 마르코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치안 좋은 동네 하나 보고 감동한 거야? 나는 말없이 통계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에게 전송했습니다. 범죄율, 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효율성, 공공 서비스 만족도, 이탈리아와 한국을 나란히 놓은 비교 자료들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루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자료야? 공식 통계야. 한국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보건기구 전부 교차 검증했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루카와의 통화는 짧았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루카는 반박할 말을 찾고 있었겠죠. 하지만 숫자 앞에서 감각만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역사, 유럽의 전통, 로마의 유산.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으로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수치로, 주장이 아니라 현실로요. 지갑이 돌아오는 지하철, 새벽에도 안전한 골목, 110유로짜리 응급실. 이것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작동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죠. 나는 20년간 유럽 사회를 비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구독자 280만 명이 내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권력의 부패를 폭로하고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더 나은 사회를 요구해왔죠. 로마의 썩은 행정을 비판했고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파헤쳤고 무너지는 공공 인프라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에서 나는 내가 그토록 요구해왔던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거리, 합리적인 의료비, 작동하는 공공 시스템,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주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내가 이탈리아 사회를 향해 외쳐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서울 야경을 담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비판해온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르코 비탈리의 채널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20년 커리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향해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다시 질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그 질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산업단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서울에서 보낸 10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마르코 비탈리는 아무 계획 없이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산업단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공장은 자동화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설명은 간결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숙소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타고 싶었습니다. 도시의 일상을 몸으로 한 번 더 느끼고 싶었죠. 출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였는데도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인이 탔습니다. 마르코 맞은편에 앉은 젊은 남성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이 앉았습니다. 남성은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지하철에서는 저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타려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플랫폼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줄 그대로 탔습니다.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기에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로마에서는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가게에서, 길에서. 줄을 지키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이 예외였죠. 나는 그것이 이탈리아의 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활기차고 자유로운 문화라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피로였습니다.
매일 긴장해야 하는 도시, 매일 경계해야 하는 거리, 매일 방어해야 하는 일상. 그것이 쌓이면 사람은 지칩니다. 뻔뻔한 사람을 보며 화를 내는 것도, 새치기를 당하며 참는 것도 전부 에너지를 각습니다. 그 피로가 너무 오래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그 피로를 개성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서는 버스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길에서 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20년 동안 더 나은 사회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는 숙소에 돌아와 샤워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썼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한국관 직원의 태도는 행사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매일 사는 방식이었다. 그 줄 아래에 마르코는 새로운 영상 제목을 적었습니다. 아직 찍지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시작되고 있었죠.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 제목은 단 3글자였습니다. 나는 틀렸다. 마르코는 그 3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끝내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보름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르코 비탈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아래 골목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빗자루를 들고 인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앞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간이었는데도 그 손길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풍경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드리어민, 나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렌즈를 내 얼굴 쪽으로 맞췄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번도 말문이 막힌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합니다.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롱했을 때도, 거품이라 불렀을 때도 그들은 그냥 하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고 지하철 지갑을 돌려주고 새벽 골목을 걸어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마지막 날에도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의자를 바로잡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걸 행사용 태도라고 불렀습니다. 잘 훈련된 직원들의 연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거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체질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이 나라 곳곳을 걸어다니며 확인했습니다. 행사장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응급실에서도, 새벽 편의점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은 단지 무대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무대 뒤에도, 무대가 끝난 다음 날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탈리아의 모순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나은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비판이 아닙니다. 나는 묻겠습니다. 왜 이 나라는 어디서든 결과를 만드는지,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올림픽 현장에서 시작된 그 태도가 어디서 왔는지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마르코 비탈리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녹화가 멈추는 순간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진심을 다 꺼낸 기분이었습니다. 비판이 아닌 인정, 공격이 아닌 경청, 그것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쓰인 글자가 보였습니다. 밀라노 한국관 마지막 날. 그 아래에는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편의점 현금, 응급실 영수증, 새벽 골목 줄을 서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마르코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청소부는 이미 골목 끝까지 쓸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카메라가 없어도 그 골목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비판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배워야 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구독자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보여줄 곳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를 향해 20년 동안 외쳤던 그 모습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 취재 사례와 서울 체류 경험을 토대로 공개 자료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현실을 재구성한 AI 제작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쳐온 일상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부탁드려요.